여러분, 한때 기술 세계의 제왕,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거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가 또 국적으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IBM의 드라마틱한 몰락과 부활, 그 중심에 있었던 챔피언의 딜레마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1992년으로 한번 돌려보죠. 당시 컴퓨팅 세계의 절대 강자였던 IBM이 정말 붕괴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모두가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IBM 왕국은 과연 이대로 끝나는 걸까? 이 놀라운 부활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빅블루라는 별명을 가진 이 거대 기업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이너스 49억 달러.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1992년 IBM의 성적표였어요. 당시 미국 기업 역사상 최악의 연간 손실이었죠.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무려 7년에 걸쳐서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1986년에 정점을 찍었던 회사가 93년에는 주가가 그야말로 바닥을 쳤죠. 기술산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시 전문가들이나 심지어 IBM 내부에서조차 나온 해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해체해야 한다. PC 사업부처럼 작은 회사들로 전부 쪼개서 각자 도생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모두가 밀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몰락의 진짜 원인은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근본적인 설계 철학, 제품 아키텍처가 세상의 흐름과 완전히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두 개의 설계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미 조율형과 조합형이라는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나뉘고 있었는데 IBM은 한쪽 세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다가 다른 세상에 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제품 아키텍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제품의 설계 사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부품을 썼냐가 아니라 그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결정하는 큰 그림, 그 기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왼쪽이 조율형, 오른쪽이 조합형입니다. 조율형은 뭐랄까 하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 같아요. 모든 부품이 처음부터 서로를 위해 설계돼서 최상의 하모니를 내는 거죠. 반면에 조합형은 레고 블록을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규격만 맞으면 어떤 부품이든 자유롭게 꼈다 뺐다 하면서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연한 방식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옛날 오디오 생각나시죠? 1960년대에는 앰프, 스피커, 턴테이블이 전부 하나로 붙어있는 가구 같은 형태였잖아요. 이게 바로 조율형입니다. 그런데 70년대가 되면서 혁명이 일어나죠. 앰프는 A사, 스피커는 B사, 턴테이블은 C사. 이렇게 내가 원하는 최고의 부품들만 골라서 조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조합형이죠. 소비자한테는 선택의 자유를, 전문 부품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IBM의 주력 상품이었던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모든 걸 IBM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완벽한 조율형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새로 등장한 PC는 달랐습니다. CPU는 인텔,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회사의 부품을 조합해서 만드는 조합형 제품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컴퓨터가 작아진 게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이렇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IBM은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를 꺼내듭니다. 1993년 침몰하는 IBM호를 구할 선장으로 누가 왔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과자회사, 바로 그 나비스코 출신의 루 거스너였습니다. 컴퓨터의 컷자도 모르는 사람이 온 거예요. 당시 업계 반응이요? 말 다 했죠. 다들 이게 말이 되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자 장수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IBM의 기술이 나쁜 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라고 진단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강점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스크톱 혁명이라는 유령만 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스너가 선택한 길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회사를 쪼개서 PC 시장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정반대로 갔죠. 분사? 절대 안 돼.
오히려 우리의 통합된 힘, 이 총합력을 무기로 삼아야 해.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단순히 컴퓨터 박스를 파는 게 아니라 IBM만이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팔겠다고 나선 거죠. 그의 계획은 정말 과감하고 또 단순했습니다. 첫째, 당장 진행되던 모든 분사 계획을 중단시켰어요. 둘째, 다시 우리의 핵심 강점인 메인프레임과 기업 서비스에 집중 투자했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기 업무 시간의 거의 절반을 고객을 만나는 데 썼습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들으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하나로 묶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직 IBM처럼 모든 걸 다 가진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전략이었죠. 자, 그럼 이 성공이 단순히 루 거스너라는 한 명의 뛰어난 리더 덕분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조직과 제품 사이에 아주 중요한 궁합, 즉 성공의 아키텍처를 발견했던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 궁합입니다. 모두가 세상이 바뀌었으니 너희도 바뀌어 라고 외칠 때 거스너는 생각을 뒤집었어요. 아니, 우리 회사의 강점에 딱 맞는 시장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 바로 이 역발상이 IBM을 구한 겁니다. 변하는 제품에 조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의 강점에 맞는 제품과 시장을 선택한 거죠. 이런 관점은 놀랍게도 국가 단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팀 재팬이라고 불리는 일본 기업들은 긴밀한 협업과 조율이 필요한 자동차나 고급 전자제품 같은 조율형 산업에서 강점을 보였죠. 반면에 개인의 창의성과 속도가 중요한 팀 USA, 미국은 PC나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같은 조합형 산업, 바로 실리콘밸리의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각자의 조직 문화 DNA에 맞는 아키텍처에서 성공한 거죠. 결국 IBM의 드라마틱한 부활 스토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조직을 쪼개고 해체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흩어지면 절대 풀 수 없는, 오직 우리의 통합된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의 거대 기술 기업들 중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서 다가오는 근본적인 아키텍처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IBM은 과연 어디일까요?